좋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 아우, 여러분 반가워요. 역시나 어젯밤에 기절하던 윤지스는 못 일어났나 봐요. 그래요, 우리 윤지스. 자, 보자. 자, 화학평형.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할 얘기. 바로 그 유명한 르 샤텔리에. 이 양반은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음 표기가 좀 희한하죠.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 있는 모음 표기 방법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화학 평형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한 물리학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르 샤틀리에 원리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우리가 수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약간 정성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르 샤틀리에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말로 표현하면 요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인간의 몸은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자연이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몸이 자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적 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자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얘가 먹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해서 자연을 만들어서 인간한테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서 먹을 걸 얻고 결국 그게 좀 도가 지나쳐서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인간은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프레젠트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 때 그 서양 사람들이 전 지구를 황폐하게 만든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근데 동양적 개념으로는 인간의 몸은 자연이에요. 인간의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 몸에서 벌어지는 많은 원리들은 우리 자연에서 벌어지는 원리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동양적 개념으로는. 그런데 역시나 자연과학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자연으로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공유결합 있어요? 있잖아요. 이온결합 있어요? 응. 베이결합 있어요? 응. 수소결합 있어요? 응. 그래서 전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몸도 연력학 제2법칙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전 우주가 연력학 제2법칙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대학별 입시, 그다음에 수시 심층 뭐 이런 데서 좀 약간 황당한 질문들을 해요.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은 그 실험을 기존에 해보는 거예요. 그 실험을 기존에 해봤으면 결과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대로 답하면 되는데 그 인간이 모든 실험과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좀 상당히 옳은 답으로 대답을 하려면 그 실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실험을 내 몸에 해보면 돼요. 내 몸에. 물론 물리적으로 막 위에서 뚝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몸에 해보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내 몸과 내 본능은 자연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가 이거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딘가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쿡 찔러요. 자, 이건 내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불씨 훅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옆구리를 쿡 찌르면 갑자기 이게 간질하잖아요. 그러면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내가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네? 감히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이 녀석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려야지. 에이! 이렇게? 지금 이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무방비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쿡 찌르면 어떻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르샤틀리에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쿡 찔렀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찔렀을 때 생기는 압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르샤틀리에 원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화학 반응에서도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르샤틀리에라는 물리학자가 어떻게 될지를 수리적으로 분석한 테크닉이다 이런 말이지. 그런데 이 르샤틀리에 원리를 여러분들은 물리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물리학 시간에 뭐로 배웠을까요? 물리학 시간에 다른 이름으로 배운 게 있어요. 운동량 보존이요? 그건 보존 법칙이고 4대 보존 법칙 중에 하나고 물리학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다른 이름으로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바로 전자기도예요. 자, 가만히 있는 뭐 쇠막대기 같은 데다가 자기장을 확 밀어 넣으면 어떻게 돼? 자기장을 확 밀어 넣으면 쇠막대기가 가만히 있어요. 쇠막대기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가해지는 자기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들어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코일이나 쇠막대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도 연력학 제2법칙의 그 뭐냐면은 현상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다 따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도 크게 보면 연력학 제2법칙적인 현상의 한 예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걸 연결짓는 수식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는 르샤틀리에 원리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수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1. 등온 과정. 자,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수식 중에 하나가 짜잔 요거였죠? 기억나요? 그래서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었었냐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요 수식 기억하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 꼭 외우라고 했다니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때 만약에 얘가 평형 상태다 라고 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제가 뭐로 바뀌어요? 평형 상태다 라고 하면 평형 상태에서는 얘가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Q는 뭐로 바뀌게 돼요? 평형상수 K 얘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뭐지 하루 종일 했던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식 중에 하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봐.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짜잔 저렇게 쓸 수 있겠죠. 부경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짜잔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맞나? 간단한 로그 계산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에 알맹이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야. 그럼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란 얘기는 뭐가 자발적인 거죠? 뭐가? 그렇지. 바로 이 경우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평형상수 Q는 뭐죠? 반응 지수죠.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다는 얘기는 평형상태보다 현재 생성물의 양이 더 조금 있을 때를 뜻하는 말이죠. 기준이 되는 평형상수, 그 평형상태보다 생성물의 양이 더 작게 현재 상태가 규정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 순간의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평형상태로 돌아오려면 정반응으로 가야 그 모자른 생성물이 더 만들어서 채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관계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으로 요렇게 깜짝이야. 윤지수 맞네. 그래? 그래? 그래. 윤지수 졸려가지고 아침에 늦잠 잤을 거라고 부겸이가 그랬어요. 네, 부겸이 그랬어. 그래? 그래? 그래. 윤지수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 좋아. 좀 잤어요? 그래요. 그래. 윤지수 어제 너무 기절해가지고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얘 부호가 어찌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때는 뭐가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또 만약에 굳이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얘는 평형 상태보다 현재 생성물의 양이 더 많을 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부등호 반대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반대로 쓰면 되지. 그럼 현재 평형 상태에 비해서 생성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평형으로 만들려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일부 생성물을 덜어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경우 역반응이 진행이 된 더. 좋아. 좋아. 자, 됐죠? 됐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등원 과정 말고 변원 과정. 변원 과정. 자, 온도가 좀 변한다고 했을 때 이게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변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관계식은 바로 짜잔, 요수식이죠. 자, 평형상수에다가 로그를 취했다. 자, 요거 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제 외우라 그랬는데 부경 외워볼까요? 읊어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R분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오, 잘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T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R분의 그렇지.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 부겸스 퍼펙트. 잘했어요. 자, 요수식 내가 외우라고 내가 그냥 엄청 얘기했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수식에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됐건 하여튼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만약에
이게 요렇다. 요렇다. 자,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무슨 반응?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온도가 온도가 감소하면 평행상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온도를 감소시켜 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평형상수가 짜잔 증가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짜잔 온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자.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엔탈피가 됐건 엔트로피가 됐건 엄밀하게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야 받아요. 엄밀하게는. 엔탈피가 됐건 엔트로피가 됐건 엄밀하게는 온도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 영향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얘가 그냥 거의 비슷하다. 거의 일정하다. 라고 하면 온도에 대해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뿅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온도형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온도의 역수를 미분하는 거 여러분 배웠어요? 물론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간단한 다항함수 미분이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봐.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만약 여기서 이게 음수다. 마이너스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온도가 어찌됐건 지금 감소한다. 자, 온도가 감소하면 분수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다시 증가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알맹이는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분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굳이 아니래도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음수 둠수 두고 뭐 작아지면 커지고 하겠지. 뭐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겠죠. 주변 온도가 저온 조건일수록 반응열이 외부로 방출되기 편할 거란 얘기예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5, 6천 한 5, 6천 년 전에 무슨 기술적 변혁이 일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에 무슨 기술적 큰 변혁이 일어났어요? 무슨 시대가 무슨 시대로 바뀌어요? 5, 6천 년 전에. 지구 역사를 좀 배워. 네, 진짜. 바로 청동기 시대가 뭐로 바뀌죠? 철기 시대로 바뀌죠? 기억나요? 이거 뭐 배운 적 있죠?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로.
그래서 그 청동기를 유지하던 문명이 새로운 철기 문명에 의해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요즘은 무슨 시대가 무슨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요즘 바로 대량 생산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엄청난 수요와 연구 등등등이 이루어질 텐데 이 AI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냥 5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어제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일론 머스크 형이 또 개소리 비슷한 걸 했어요. 약간 뭐 개소리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챌린징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AI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자. 그 계획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나로 발사했죠. 나로는 뭐야? 누리호 발사했죠.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리호에서 쏠 때 그 화물 중량이 어떻게 돼요? 화물 중량이 2톤 올거든. 2톤? 2톤? 한번 빵 써서 2톤의 물건을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물건이잖아요. 걔가 무게가 한 2톤 정도 돼요. 그래서 2톤의 물건을 하늘로 이렇게 쏘아 올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프로그램은 한 번에 몇 톤? 한 번에 8톤. 한 번에 8톤을 올리는데 중요한 건 걔네들은 쏘고 다시 돌아오죠. 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돌아와서 또 쏠 수 있죠. 재사용이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한 번에 2톤 올리는 건데 그 로켓이 아직 한 번 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회수가 안 돼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회수해서 8톤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된 로켓당 한 수백 번씩 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보다 어떤 면에서는 역량이 더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력하게 드러났던 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근근히 버티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그 뭐냐면은 그 스타링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근근히 버티는 게 뭐 때문이에요? 드론 때문이죠. 드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 탱크 쪽에 드론 폭탄 보내가지고 쾅 터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론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신망이 필요하죠. 근데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은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다 박살났겠어요? 다 박살났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모든 통신망은 뭘 이용한다? 스타링크를 이용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공위성 이게 일론 머스크가 전 지구에 뿌려놓은 스타링크로 위성 통신을 통해서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전쟁의 양상을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끊는다고 협박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개인의 역량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세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엄청 무서운 세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개소리 허풍이라도 일론 머스크의 말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죠? 바로 데이터를 돌리려면 AI를 학습시키려면 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요? 전기죠, 전기. 전기로 CPU하고 GPU 이런 걸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AI 연구를 확실하게 하려면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전 지구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있죠. 전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정도가 투입돼야
효율적인 AI 연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를 또 생산해서 AI 연구에 투입해야 AI가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장 그러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옮겨서, 왜 우주로 옮겨? 우주엔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구보다 8배가 높대요. 첫 번째, 구름이 없죠, 우주는. 그 다음에 구름이 없고 바람이 안 불죠. 그리고 해가 지지 않죠, 우주는. 항상 태양광 판을 저기에 있는 저기 누구냐,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 뭐냐면은 우주에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르샤틸리에 올리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컴퓨터도 아니고 여러분 휴대전화 들고 1시간 동안 게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휴대전화 들고 1시간 동안 게임하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이거 CPU라는 게 열을 엄청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이나 전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쓰면 갑자기 이 휴대전화가 다운되거든요. 경고 메시지 떠요. 너무 뜨거워져서 잠깐 다운한다, 이게 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차 주차해 놓고,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휴대전화를 차 안에 둔 적이 있어요. 그럼 여름에 차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다시 차에 들어가가지고 휴대전화 켜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조금 있다가 구동됩니다. 정말 떠요. 정말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CPU 돌리게 되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우주센터에, 우주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CPU나 GPU를 막 돌리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엄청난 열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주에서는 열을 식히기가 쉽다, 어렵다? 우주에서는 열을 식히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 우주는 전도돼요? 전도 어렵죠. 왜?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는 언제 돼요? 전도는 뭔가 물질이 접촉해 있을 때 열이 이동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는 다른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대류 돼요, 대류? 대류는 언제 돼요? 뭐 바람이라도 불어야 대류, 우주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잖아요. 전도 안 되고 대류 안 돼요. 그럼 우주에서 열을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주에서 열을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사입니다. 복사. 그래서 태양 같은 별들이 오랫동안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복사라고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태양 같은 애들이 지구에 있으면 금방 식어요. 지구에는 전도되고 대류될 수 있는 주변 물질이 많으니까요. 근데 태양이 오랫동안 반짝이는 이유가 걔는 전도도 어렵고 대류도 어렵고 복사로만 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고 해서 뜨거워지는 열을 만약에 복사로 열을 방출시키려고 한다. 그럼 열이 잘 안 식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을 빨리 복사시킬 수 있는 거대한 방열판이 있어야 돼요. 거대한 방열판. 그런데 그 거대한 방열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데이터 센터가 지었어요?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는 솔라 패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태양을 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연산을 막 하다 보면 나타나는 열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열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열을 내뿜어야 되는데 지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열을 내뿜어야 되는데 태양을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반대편. 그 반대쪽이 어느 쪽이에요? 지구죠. 인공위성 입장에서 태양 반대편은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열판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돼? 열을 내뿜는 발열이 돼야 되니까 열원인 태양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의 설계에 대한
연구를 이미 일론 머스크뿐 아니라 나사나 MIT, 하버드 이런 데서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도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세계적 상황을 우리나라로 좀 바꿔주라 이런 얘기예요. 윤주씨 알겠죠? 윤지씨님 갑자기 잠이 싹 달아나죠. 윤지씨가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수업하는데 자고 막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교 뭔가 이게 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나도 말이야 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죠? 그렇지. 가빈이도 이제 그런 거 스페이스X 이런 회사나 차려야지. 무슨 뭐 구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가빈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개인 기업이 국가보다도 권력이 더 강력한 세상이 된 겁니다. 무섭다 이거지.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nyway,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크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자, 잘 봐요. 연력학 제2법칙이 얘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현상, 뭐가 있어요? 기본적이라기보다 아주 흔한 현상.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바람이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바람이죠. 그럼 이런 현상을 일반화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은 조금 더 편하게 쓰면 이겁니다. 고밀도, 고에너지 영역에서 저밀도, 저에너지 영역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우주의 속성은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열이나 에너지가 이동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개념화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말 자체가 법칙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만 년 동안의 인류가 왜 또 20만 년이에요? 왜 또 20만 년이?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즉 지금 인류뿐 아니라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동안 이런 식의 경험을 해온 거예요. 그 경험을 개념화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법칙은 증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가정이죠. 그러면 저온 조건일수록 저밀도 저에너지 조건이죠.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연력학 제2법칙적인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뭐처럼 왜 에너지가 보존되죠? 왜 질량이 보존되죠? 이유 알아요, 몰라요? 자,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러느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만약에 고밀도 고에너지 영역에서 저밀도 저에너지 영역으로 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느냐를 알고 있다면 그건 신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왜? 신은 뭐겠어요? 우리 우주의 구성 원리를 알겠죠.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현상을 개념화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이거의 한 현상이다
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에 라고 질문하는 건 우문이에요. 왜 그러느냐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짜잔.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요건 그러면 흡열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증가할 때 평형상수가 커지겠죠.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요수식이나 요수식을 활용하면 뭐 당연한 거죠, 이것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뭐냐면은 말을 만들어 적어줄 수 있냐면 주변이 고온 조건일수록 열을 흡수하여 반응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조건이 온도가 일정하다 라고 하면 요런 아이디어로 정반응이 진행될지 역반응이 진행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온도가 변한다라고 하면 평형상수가 조금 더 커지겠는지 작아지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난데없이 평형상수가 커져버린다는 얘기는 원래보다 커져버린다는 얘기는 기존보다 생성물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난데없이 평형상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기존보다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화해요. 뭐냐면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잠깐 소개할 문제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보시다시피 17페이지부터 연습 문제가 달려 있을 거거든요. 17페이지부터 찾았나요? 17페이지부터 연습 문제가 달려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17페이지 연습 문제 7, 그 다음에 18페이지 연습 문제 8, 9 잘 해보시고요. 알겠죠? 다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 소개할 문제는 1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0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0 찾았나요? 1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0 요거 해볼 거예요.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건데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볼 수 있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칠판에 쓰고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족!